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변호사 시절, 그 다음이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는 2010년 선거 때도 제가 지원 유세를 갔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남이라는 곳이 또 분당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지원 유세 다녔던 곳은 분당이었어요. 분당. 저는 이상하게 자꾸 분당만 가라고. 맞아요. 거의 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거 가면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과연 당선되실까? 그랬는데 되셨더라고요. 분당에선 졌고 네. 본시가지는 이겨서 네. 조금 아슬아슬하게 그쵸. 이겼습니다. 네. 근데 그때 실제로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를 더 놀라게 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모라토리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얘기 하시는 거를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모라토리움? 야, 이건 무슨 IMF 때 같은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충격요법을 쓰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또 저한테 충격이었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엄청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걸 뭐 정치적으로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뭐 수학을 거둬야 될 때가 아니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한 2천억 정도 결손이 발생해서 살림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그 라디오에 나오셔갖고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 과정에서 한 달여 동안 그 재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7천억 정도를 도로 갚아야 되는데 그거 갚으려면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평가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뭐 했니? 이게 물을 거 아닙니까? 너 뭐 했니? 저 빚 갚았는데요.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갚아야 된다. 약 7천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으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예산 삭감은 주민들의 고통이잖아요. 뭐 지급하던 거 중단, 그쵸. 뭐 공사하던 거 중단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욕먹는 건데 어쩔 수 없다. 7천억 갚아야 된다. 지금 나눠 갚아야 된다. 지금 당장 못 갚는다. 그 모라토리엄 같은 거다. 실제로 한 5천억 현금으로 갚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때 그런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던 것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켰던 것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짓이었죠. 그렇죠. 아무나 못하는. 네, 매우 위험한 큰일 났지.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잘 수습됐어요. 우리 성남 시민들이 잘 이해해 주셨고. 제가 한 수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남시장 하시면서 그 성남 아트홀. 네네. 아트센터. 아트센터. 네. 거기서 무슨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를 초대하셨어요.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아마 아이다였던가. 네, 맞아. 오페라예요. 네. 그래서 초대하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기 시작했냐면 성남 아트센터는 공연 때 무대 위로 막 관중들이 올라가갖고 무대에도 앉고 막 자연스럽게 막 한다. 이렇게 좋은 평가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비판하는 쪽에서는 통증을 때릴 때 개판됐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저가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네. 제가 문화예술정책에는 사실 지원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품격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도 아주 뭐 전국적으로 호응이 높은데 파크 콘서트, 중앙공원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하는데 네.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여름 정도까지 하는데 토요일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씩 모이는
대규모 공연들이 있어요, 매주.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그 이전 경북 안동, 네. 안동에서의 그 자연 속의 삶이 매우 문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지금 바람의 맛을 압니다. 바람의 맛. 네네. 가장 맛있을 때, 그때가, 예를 들면, 그 참나무 잎이 노랗게 변할 때쯤이에요. 가을. 아니지, 봄에. 봄에 참나무 잎이 좀 늦게 나요. 오. 약간 다른 나무보다. 네, 약간 늦게 나요. 그건 몰랐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데, 이게 황색에서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그 타임이 있는데, 그때가 바람이 제일 상큼하고 맛있을 때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이시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민하시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악스러운. 아니, 보면은 문화, 아트, 이런 데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성남시장 하시면서 품격도 많이 높이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음악을 전공하셔서 옆에서 이렇게 좀 코치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그건 저의 기본 감성이고, 이 기본 감성을 정책으로 만드는 거는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제 아내의 도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계곡을 싹 정리한 거. 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오게 한 거.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사실 제가 화나서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네. 저는 사실 물속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게 혹시 정말 그런 전생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성남에 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물이 어느 날 검은 폐수로 뒤덮이면서, 예. 거기를 그 피라미들이 피해서 저쪽에 맑은 물 쪽으로 헤엄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네. 탄천이 그랬는데, 네. 탄천에 76년에 와서 그 수영을 하러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대원 쪽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들이 점점점 짙어져가지고 물하고 섞이잖아요. 그 네. 하류 부분을 섞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 외에는 많은데 그 아래 쪽은 오염되지 않은 쪽만 헤엄쳐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꿈을 꾸거든요.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는 꿈을 꾸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물속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데 저는 바위돌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대충 짐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 잡기도 지금 좋아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그러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네.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거칠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MBTI 검사를 하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하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수성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좀 감정 기복이. 예,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허브움. 근데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감정 기복이니까. 감정 기복은 누구나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걸 그게 좀 표현하는 심하게. 표현을 안 해요. 억누르고 감추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감추고 억누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액면 다예요. 근데 그거 좀 고쳐야 돼요. 그러긴 해요. 네? 맞습니다. 고치셨어요? 좀 고치려고 노력하죠.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시민운동 할 때부터 같이 해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장 할 때, 도지사 할 때. 그들도 똑같은 변화를 겪는데, 제가 우리 같이 있던 참모들, 아니면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전에는 흔드는 칼이 연필깎이 같은 거 있다면, 본인이 못 느끼는 사이에 그 칼이 장검으로 변했다. 잘못 쓰면
파초선처럼 나는 그 부채에 불과하지만 이게 세상에 폭풍을 일으킨다.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진중하고 더 신중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자꾸 다짐하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그래서 네. 잘 안 됐는데 저도 어느 때부터 내가 이 감정의 기복의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요즘 보면 후보님도 그거를 충분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아까 계곡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계곡 정비를 할 때도 제가 성남시장 할 때 같았으면 일단 무조건 강제철거를 했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아니, 화가 나니까 그것들은 위반하고 있고, 위반하고. 말로 해서도 안 될 거고, 말로 해서 했으면 그쵸. 지금 했을 테니까, 당연히 강제철거로 이제 밀어붙였을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설득했어요.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서. 네, 지침을 정확하게 정하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음. 옵션을 2개를 정확하게 제시했죠. 강제 철거 당한 루트. 처벌받습니다. 벌금도 내야 됩니다. 당연히 철거 비용도 내셔야 되고, 원상 복구하셔야 되고, 지원도 없고, 고통만 따릅니다. 스스로 철거하시면 철거 도와드립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원도 해드립니다. 다 복구도 해드립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네. 웃으면서. 지금 그 말씀이 전 100% 이해되는 게, 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지침을 정확하게 주는 거. 네, 그 맞춤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장관이 지침을 정확하게 안 주면 전체가 흔들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옵션을 2개 주고 선택하게 하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네네. 저항 없이, 제가 대신에 이제,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뢰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적당히 하다 말겠지. 아니면, 맞아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죠. 대응 태도가. 그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한다면 해. 바로 그거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또 그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렸을 맞습니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자진 철거가 99.7%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그게 자진 철거율이 그렇게 높았군요. 네. 저는 5개는 강제 철거를 일부러 보여줬고요. 네. 나머지 1,600개는 스스로 다 철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워하면서. 그럼 그 철거하신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그건 마련하셨습니까? 확실하게 해줬죠. 네. 이제 복구해드리고,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또 기반시설 만들어드리고, 또 예를 들면 재정 지원해드리고, 융자도 해드리고, 또 기획도 해드리고, 마을별로 청소도 우리가 다 해드리고. 하여튼 제가 저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정말로 조용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네.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때는 모라토리엄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장님 요거로 제가 다시 보게 됐고요. 경기도 도지사 하실 때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조용하게 신속하게. 그래서 2번째 다시 보게 된 계기입니다. 조용하게 신속하게는 참 많은 것들을 했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장관님 유심히 한번 보시면 경기도의 그 유흥가하고 서울의 유흥가의 네. 바닥에 뿌려져 있는 종이의 전단 종류를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그건 못 봤습니다. 앞으로 좀 보세요. 네. 경기도에 없는 게, 서울에 있는 게 경기도 없는 게 꽤 있습니다. 일수 돈 빌려준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만 보세요. 이유는요? 이유는? 저희가 발견이 되면 돈을 줘요. 주워 오시면. 보상비를 드리고. 대신에 그 전화로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나오면 잡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대요. 혹시 나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앞으로 후보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칙과 정도를 지킨다는 점을 잘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마구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구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데 대한 신뢰. 그렇죠. 신뢰를 갖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실체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말로 잘 안 돼요. 어차피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또 정치적 동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 이익. 공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뭐 그건 저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실체를 잘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은 속풀이, 살풀이 해야 될 것들이 한 5가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을걸요?